안녕하십니까. 배워야 산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배워야 산다 시간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특집 방송으로 총 7강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챕터 1 연준과 마켓의 동상이몽이란 소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시장이 상당히 1월 시장이 좀 좋았고 2월 시장이 굉장히 환율 변동성 내지는 시장의 또 긴축에 대한 내용들이 급변하는 장세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배워야 산다 시간을 통해서 과연 거시적인 관점은 무엇이고 또 미시적인 관점은 무엇이고 어느 섹터가 과연 올해 반등세를 좀 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보시다시피 연준과 마켓의 동상이몽이라는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고 우리 시장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투심의 향배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총 2강에 걸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도 연준과 마켓의 동상이몽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는 과연 위기는 기회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고 오늘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코로나로 인한 자본시장의 개입이란 주제를 좀 썼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2020년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인간이 망각의 동물인 게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도 심각하긴 하지만 그때 2020년 3월을 생각하면 참 걱정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증시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증시.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내려갔으니까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이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전염병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메르스도 잘 넘겼고 사스도 잘 넘겼고 신종플루도 잘 넘겼는데 이 코로나만큼은 잘 넘어갔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되짚어 보면 결국은 안고 가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코로나 시대에 물론 토착병화가 됐지만 증시의 연동성을 과연 어떻게 좀 해볼 것이냐, 연결해 볼 것이냐에 물음표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는 좀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 자, 공포는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에 불이 붙었어요, 증시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공매도도 중지가 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2021년까지 중지가 됐었죠. 분명히 회귀할 시장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었는데 일단 즐겨보자. 유동성을 즐겼어요. 우리 참 오랜만에 꺼냅니다. 이때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어떤 신조어가 생겼죠? 동학개미운동. 주리니. 코스피 지수가 막 떨어지니까 증권사들이 이제 부채도 올라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은 증시가 불이 붙으면서 어떻습니까? 증권사 매출도 올라가고 도와줬어요. 정말로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죠. 증권사 직원들 주식하시는 주식 투자자들한테 큰절 올려야 된다. 어찌됐건 유동성 공급으로 공매도도 중지되고 돈 많이 푸니까 막 올라갑니다. 지금. 너무 좋았거든요. 아주 신났죠.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 참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갖게 되지만 자, 제가 맨 첫 페이지를 빼고 뒤로 좀 옮겼는데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써놨죠, 여러분? 2020년 코로나. 전혀 예상치 못한 팬데믹이었어요. 자, 첫 페이지인데 공포와 두려움. 지금도 썼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어요. 증시가 1월에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좀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퀘스천 마크죠? 정말로 찐 반등이냐? 1월에 너무 증시 효과가 저점 매수를 생각하더라도 아직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떨어지는 증시의 긴급자금 수혈이 있었거든요.
1400까지 내려가니까 막 쏟아붓습니다. 증시안정기금, 채권안정기금. 그때 총 20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유동성이 막 풍부해졌어요. 그럼 지금 시장을 보자 이거죠.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돈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동산에서 그 촉발됐던 사태들이 좀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부동산 PF가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작은 경색이 있었어요. 요때하고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이때는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막 해줬어요. 지금은요. 겨우 불만 좀 끈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둡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번외적인 요소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했던 건 유동성 특수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단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죠? 금리 인하. 조금 가까이 있는 것은 뭡니까? 긴축 속도 조절.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1월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루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실 거예요. 어찌됐건 자본주의 시장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개입을 하면 뭐가 안 좋냐면 일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이 어떻게 되든 빈부의 격차가 있건 불평등으로 좀 흘러가건 자생력을 갖고 커가도록 놔두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단 말이죠. 왜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을까요? 증시의 불안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의 양극화입니다. 이거예요. 너무 자본시장에 가만히 놔두면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좀 개입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과거 사건이니까 대지포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두 번째를 보시죠.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불이 붙었어요. 증시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2020년이 위기 뒤의 기회였어요. 분명히. 팬데믹이란 위기였지만 기회였고 2021년까지 개화기 절정기를 위해서 증시가 조금 줄다름질을 쳤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회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어요. 다들 언젠가는 이 유동성이 풍부함이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라고 써놨죠?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 다들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준비를 좀 했는데 시장은 우리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확 발빠르게 뭐였죠? 자이언트 스텝. 왜냐하면 일단 물가가 너무 치솟아요. 지금도 이거죠. 이놈 물가. 그리고 갑자기 2022년 들어서 어떻습니까? 글로벌 정세가 급변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나마 끝난 게 뭡니까? 봉쇄령. 요거 하나 끝났죠. 2022년에 이 두 개가 꽉 잡고 있었어요. 예측 못했죠. 갑자기 그냥
2월, 3월부터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쁜 집 먼저 본다고 봉쇄령 때리고 거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시장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냐. 카드를 꺼내듭니다. 연준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진짜 이 방법이 올드해요. 왜냐하면 이걸 꺼내든 이유는 당연합니다. 효과가 충분하다는 걸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확인했거든요. 일단 확인했어요. 아,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구나. 이미 검증된 패턴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꺼내든 카드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예측 못했죠. 여기를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기간이 없었어요. 좀 시장이 이렇게 유화기 발전기 코로나 2020년 개화기를 거쳐서 절정기에 가서 언젠가 유동성이 없어지겠지. 2022년 증시를 종목을 좀 압축하면서 현금화를 시키려는 노력들을 다들 좀 기울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장의 투신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의 연준이 어떻습니까? 너무 금리를 줄다림질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로금리에서 4.75가 됐는데 연준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봐요. 왜? 효과가 충분하니까. 이렇게 기결이 되는 게 맞겠죠. 자, 발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국의 대리전 양상. 그러면 전쟁도 났는데 미국 시장의 입장에서 자,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정말로 여성들, 힘없는 어린아이들,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 보면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했어요.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전쟁도 나고 있는데 조금 박차를 한 연 3% 정도 금리 인상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봐야죠, 여러분. 이득을 얻는 사람 누굽니까? 저는 여기 답이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 뉴스플로우를 보더라도 미국과 대리전 양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좀 종식해야죠. 그러면 미국이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참도 했죠. 우리 중국. 그때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못된 짓은 참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봉쇄 조치. 지금은 어떻게 됐죠? 중국? 이거 안 됐죠. 그때도 안 될 거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에 와서 무릎팍 꿇고 위드 코로나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정책적 판단이 그때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중국은. 한번 미국에 도전해 본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어나고 하는데 때마침 그래? 금리 너네가 인상해? 우리 봉쇄 조치 한번 해봐? 봉쇄 조치 했어요. 자, 그때 중국이 발표했던 코로나 확진자 수 지금 다 거짓이죠. 지금 다 거짓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정책으로 글로벌 경기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뭡니까? 중국의 자본시장 개입이죠. 어떤 개입? 봉쇄라는. 결국 좋지 않아요. 결국. 왜 개입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공산국가라는 소리를 듣는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최종 판단이 잘못되었더라. 조금 다음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 최종 판단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언제죠? 양회죠. 그래서 앞으로 2월, 3월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과연 3월에 중국의 부양책이 실시되었을 때 증시의 연동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의 부양책이 실시되었을 때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 자본시장의 개입을 봉쇄령으로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내수경기 부양으로
올바른 정책으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쟁 이야기도 하다 말았는데 이게 왜 주식시장에 중요하냐? 지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집중하시고 거시적인 관점을 좀 보고 시장의 숲은 잘 봐야 되잖아요. 미국의 스탠스, 중국의 스탠스, 과연 국내 스탠스는 어떻게 되는지 읽어간 다음에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성장성과 함께 갈 수 있는 섹터들을 미시적 관점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출발 선상부터 내가 거시적인 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간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심리가 쪼그라들어요.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작년에 어땠습니까? 2022년에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도 예측 못했잖아요. 금리. 자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1월달 되고 더욱 그랬어요. 왜? 2022년에 증시가 3,400선까지 전망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노무라 증권, 뭐 기타 등등 정말로 국내 증시 높게 잡았거든요. 자기들도 예측 못했겠죠.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봉쇄령 이해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말로 제 순진무구한 생각으로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믿어요.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금리에서 이제 1월이 됐어요. 2023년. 증시가 가파르게 막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버티다 손절. 이게 7, 80%가 넘어요.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유가증권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유가증권에 현혹돼서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현금화가 된다. 수익도 마찬가지고, 자, 나는 계좌에 100% 수익이 나 있어. 버튼 눌러서 팔아야 됩니다. 그 주식을 누군가 사줘야 돼요. 내가 100% 수익 나고 있는 유가증권을 누군가 사줘야지만 현금이 됩니다.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자책합니다. 어쩌면 좋냐. 다 그랬어요. 문제는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어라? 2,500선까지 가네? 2,500선까지 가는 거 좋은데 증시가 잘 안 밀리네? 기관 행보네? 한번 뛰어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 순매수세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개인들의 수급 방향성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외국인들한테 공략 당해가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가기 전입니다. 과몰입을 너무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밑줄 짝 여러분 별표 5개입니다. 여기에 다 동조하실 거예요. 작년에 증시 떨어질 때도 너무 증시에 떨어지는 것에 과몰입하니까 내 심리가 버티지 못해요. 지금도 너무 급합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에요. 1주, 2주, 한 달 만에 뚝딱 수익 나면 좋겠지만 그런 때도 있습니다. 테마. 네. 시장은 대장주를 해야 됩니다. 주도주를 해야지 테마로 돈 못 벌어요. 테마에 올인해 보겠다? 정말로 한강 가서 새우깡에 소주입니다. 이런 걸로 아직까지도 증시에 일확천금을 노려보겠다? 정말로 큰 손들이 안 하는 행동들이죠. 하다못해 내가 끈기와 인내심 갖고 증시 방향성, 지금 배워야 산다 시간만 잘 들어도 어떻습니까? 손절로는 대응 안 한다는 거죠. 급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자,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자, 우리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와보자. 저는 미국의 이면은 자본주의 독재라고 봅니다. 이게 양날의 검 같은 소리인데, 자, 미국이 이제 고민합니다. 돈 어디서 한번 벌어볼까? 미국은 늘 그랬습니다. 뭐 30대 분은 잘 모르겠지만 걸프전, 이라크전, 이때 뭐 후세인 막 끌고 다니는 영상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뭐 좀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간다, 뭐 한다. 그러면 다 전쟁이었어요. 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리는 특수 효과가 있죠. 이거죠. 무기 좀 팔아보자. 늘 우리는 방산으로 승리했다. 실제 사실입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군수국가예요. 군수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부의 상징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조지 부시도 방산으로 부를 축적한 집안이에요. 네. 그런데 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전쟁이 지금 끝났습니까? 지금도 안 끝났어요. 단지 우리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전쟁도 어떻습니까? 학습 효과가 좀 생겼어요. 학습 효과가. 종전이냐 확전이냐 기로에 서 있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면 지금보다 증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좋아지겠죠. 수출길이 조금 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더 열리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이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이득 챙길 만큼 챙겼다. 무기 다 팔아먹었어요. 돈 풀었던 곡간을 다 채워나갔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준비한 건데 간단하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만 언급하겠습니다. 나토 고해입으로 누가 옥죄했습니까? 러시아가 옥죄했나요? 아니, 미국이 옥죄였어요. 실제로 돈바스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땅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수출 수입이 많느냐? 많습니다. 어디가 가장 많느냐? 자동차예요. 현대차 공장이 3개나 있습니다. 결국은 유동성 확대로 푼 돈을 메꿔보자 재정군수사원으로 이거예요. 이거. 나중에 처음에 미국만 팔았는데 영국, 독일 다 가세합니다. 못마땅하죠. 서방 국가들. 작년에 적당히 해라. 응?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갖고 온 그림은 아닌데 이걸 약간 PD님이 수정을 해주는데 자, 대한민국이고요. 한국. 러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가 있고. 자, 이게 뭐죠? 가스관 2. 이건요? 노드스트림 1. 이렇게 딱 가고 있었어요. 이어놨어요, 2를. 최대 자원 국가는 어디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예요. 세계 자원 1위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끊어버려요. 누가 끊었습니까? 저는 미국이 끊었다 봐요. 독일도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전쟁을 바꿀 수 없다. 멋지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32배 증가했고요. 원유 가격 8배 증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어지죠? 주식시장 관련이 있냐? 있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난방비 수요, 난방비 가격 급증,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만 해결돼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국제정세는 지금 인플레이션 자극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여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동북아의 화약고예요. 미, 러, 중, 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고 싸웁니다. 한국만 빼고는 전부 다 상임이사국이에요, 여러분들. 러시아를 자극을 바이든이 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봅니다. 미국의 곡간 채우기. 많이 채웠어요. 그러면 전쟁의 이권은 누가?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누가 피해봅니까? 기업들 먼저 피해보죠. 그 다음은요, 저희입니다. 주식시장이 작년에 좋을래야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진핑 상하이 베이징 봉쇄령까지 갖다 들이부으니까 증시가 바로 수직 낙하를 해버렸어요. 2022년 코리아, 대한민국 증시 OECD 국가 중에 뒤에서 2번째. 맨 뒤에 어디냐? 러시아. 올해 증시 상승률은 3위입니다. 현재.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된 요소가 아니니까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들, 자,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 미국의 이면은 자본주의 독재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1시간으로 풀어가야 할 수 없지만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보십시오. 상승도 하락도 자본주의 시장의 개입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다들 좀 동의하실 거예요. 상승도, 유동성 공급, 부작용이죠.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2020년에. 무슨 소리입니까, 전문가님. 증시만 올라가면 장땡이죠. 좀 옹졸한 생각이죠. 왜? 그 뒤에 피해가 없느냐? 부작용이 없느냐? 있죠. 왜? 가장 2022년에 중요했던 게 뭡니까? 모멘텀이니까. 실적 필요 없습니다. 수급, 외인 수급 필요 없어요. 기관 수급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받아요. 개인 유동성 상태니까. 이게 최고였어요. 실적 수급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이었어요. 증시가 비이성적으로 올라갑니다. 적자인데도 증시가 500%, 300%, 400% 이렇게 뛰어요. 달려들어요. 조금 버티니까 올라가요. 그나마 고수분들이나 버텼어요.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동학개미 주린이들 수익률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 상승과 하락도 그러면 어떠냐? 하락은 언제냐? 2022년부터 지금 진행형입니다. 2023년까지. ING예요. 그 부작용을 여실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왜 자본주의 시장을 개입을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명분은 좋아요. 부의 양극화. 멋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진다 등등. 그 다음에 가장 표면적인 이유 요거예요. 물가. 물가를 잡는 건 좋습니다. 참고로 미국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저희 한국, 대한민국은 노력 안 하나요? 옆에 일본은 노력 안 합니까? 다 합니다. 물가 잡으려고 노력 안 하는 국가가 지금 어디 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이거의 명분이에요. 일단 대명분이 좋아요. 멋있습니다. 근데 물가를 잡으려고 달러의 위상만 공고히 됐어요. 참 신기해요. 뒤에 보겠지만 실제로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냐? 엄청 높아졌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입니다. 예를 들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청와대 분들 진짜 예심일 뿐입니다. 제가 한국은행 총재예요. 예를 들어입니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경제부 수석에 고위직에 있으신 분들이 또 한국가의 수장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우리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자국 화폐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 인상을 해야 되는데 달러의 위상만 공고해졌어요. 왜 그렇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금리 역전차.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각국이 계속 금리차가 역전 현상이 발생돼요. 미국의 금리를 앞서서 갈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적어도 국내에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미국하고 거의 발을 맞추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참 고뇌가 많죠. 금리를 따라가긴 해야 되겠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뭐가 와요? 여러분도 아시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죠.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돈 그만 써. 죽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면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생깁니다. 만세. 기부업이죠. 포기하는 국가들이 생겨요. 어디가 생겼냐? 호주, 캐나다가 그렇습니다. 이미. 처음에 호주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슬슬 금리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좀 줘보겠다. 다른 스탠스로 간다. 이번에 캐나다가 약간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건 미국의 금리 인상 편인데 줄 그을 필요도 없어요. 기도 안 찹니다. 벌써 4.75인데 자, 여기를 보시죠. 이 3월 1일입니다. 지금 1월이에요.
4.75입니다. 제가 반박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절대 광고하지 마십시오. 기납법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 기회는 있다예요. 이면을 봐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기회는 있는데 급하게 가지 말라요. 개인 투자분들한테, 개미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급하게 가지 마라. 만회해 보려고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증시가 떨어진 부분에 손실 부분을 어이 테마로, 어이 한두 달 만에 메꾸겠습니까? 적어도 1년 동안 떨어졌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알파고가 아닙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이게 정말 로봇이었으면 쉽죠. 감정이 없이 대응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식시장만큼 감정이 많이 대입되는 산물이 없어요. 그래서 웃기게 주식시장에는 심리도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4.75예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 이제 금리 중단된다. 자기 생각이니까 이게 또 인정. 금리 중단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주가 오른다. 그게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반문하는 겁니다. 그 애널리스트들, 그 전문가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미국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가요? 그런 이야기를요. 아무도 한 적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금리 시대예요. 책 좀 보세요. 책 좀. 예전에는 여러분들 저성장, 저물가 시대였었어요. 그 전에는 고성장, 저물가 시대였고요. 지금은요. 저성장, 고물가 시대예요. 그리고 고금리 시대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0.25씩 계속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지 기대감이 있을 뿐이에요. 2번이냐 3번이냐. 너네들이 금리 인상 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어. 이제 남은 건 얼마 안 된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금리를 인상 안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피벗에 관한 것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급하게 가면요. 안 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올해 1월 달에 와서 그런 말 명인의 복귀 시간에 말했죠. 1월부터 3월까지는 증시 등락 구간이다. 증시 등락이에요. 물론 바닥에 대한 시그널은 조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의 증시가 적정 수준이라고 봐요. 이렇게 증시를 이따 뒤에 보겠지만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데 자 어찌됐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표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고금리 계속 유지되고요. 금리 인상 계속 갑니다. 우리가 급한 거예요. 우리가. 시장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급하게 가시면 무조건 패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동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각국의 통화류들이 과연 경제부 고위직 수장들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렸는데 자 2022년 9월 28일입니다. 유로입니다. 최저점 찍어요. 그 뒤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줄 그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그대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요즘에 달러 인덱스인데 그냥 달러로 쓰겠습니다. 달러가 조금 오르니까. 유로입니다. 제가 그 다음 바꿔보겠습니다. 파운드예요. 글씨 그대로 써놨습니다. 차트도 그대로 써놨고요. 똑같나요? 파운드도 지금 조정이죠. 왜? 통화 가치는 전부 다 달러 인덱스와 반대 성향을 띠니까. 그리고 파운드랑 유로가 왜 올랐습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까 자기들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죠.
이런 부분도 달러가 약세로 가는 기조에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데 자,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안 했다. 물가를 안 잡기 위해서. 그러면요.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더 고공행진이에요. 지금. 더 고공행진.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시죠. 이건 호주입니다. 똑같습니까? 통화료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는 동안 자, 우리 통화료를 봤는데 자, 달러입니다. 드디어 달러 인덱스가 나왔네요. 달러 인덱스 각 통화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9월 28일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달러가 114불 찍었을 때 뭐 애널리스트 많이 하죠. 9월 28일입니다. 최고점 찍고 각국 통화료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달러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 조금 올랐습니다. 100불 살짝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103불이에요. 이것도 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약간 실시간 환율이 1215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1280원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죠. 약간 눌림목으로 왔어요. 왜? CPI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CPI도 오늘 완벽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105불까지. 지표에 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10초 전에 1분 전에만 알았어도 저희는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지표는 모릅니다. 나와봐야 알아요. 나와봐야. 단지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선반영 효과가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기대감이 시장의 방향성과 틀리다. 그러면 증시는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큰 이벤트들이 있을 때 관망세가 펼쳐지는 거죠. 자, 어쨌든 달러 인덱스 각국 통화의 극명한 차이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원화죠. 원화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했냐. 자, 2022년 9월 28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오늘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때 있죠? 이때가 원달러 환율이 약간 1,300원 조금 안 됐을 때입니다. 1,3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냐? 2020년 3월입니다. 팬데믹 때. 비슷했어요. 이때는.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비슷했는데 갑자기 껑충 뜁니다. 돈을 확 푸니까 쭉 떨어져요. 어디까지? 1,080원까지. 2021년 1월입니다. 증시가 막 환호하죠. 떨어지는 만큼 증시는 올라갔으니까. 요때부터 쭉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제가 여기 일부러 표시 안 했는데 이 구간 전문가님 여기 구간이 뭐죠? 이 구간을 지나니까 1,300원 도달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 잠시 제가 이걸 줄이고 차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증시에서 화면이 지금 조금 안 잡히고 있는데 이걸 좀 꺼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자, 나오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스닥의 현물 차트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쳐서 별표 쳤던 데 있죠? 원달러 환율 1,300원 직전. 그때 나스닥은 여기입니다. 2021년 11월에 이미 고점을 찍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손들은. 기가 막히죠. 현물지수의 최고점을 2021년 11월 22일 날 찍었어요. 그 뒤로 지정학적 리스크, 봉쇄령, 자이언트 스텝 다 두들겨 맞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와서 현물이 좀 올라왔어요. 요 며칠 조정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는 흔적이 보이죠. 우리는 이 고점을 알파고처럼 찍을 수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말들 있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보고 좀 뒤따라가서 외국인 기관들이 30-40% 먹으면 우린 조금 덜 먹고 나오고. 왜? 수급의 향배는 중요하니까. 조금 뒤늦게 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금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흔적을 보면 탁 이 팔고 나온 흔적들이 여실히 보여요. 그러면 자 보시죠. 이때가 언제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동그라미 쳐본 여기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여기에요. 줄을 딱 그어보면 요때가 2021년 11월입니다. 기가 막히게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 직전의 고점을 착 넘어가니까 다 팔고 나갔어요. 여기는 언제냐? 2022년 10월입니다. 외국인들이 아까 나스닥이 2021년에 11월에 최고점을 찍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도가 완전 다르죠. 1년 뒤에 완벽하게 최고점을 찍은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그리고 나서 떨어집니다. 원화 약세에서 원화 강세로 약간 갔어요. 작년 한 11월부터 뭐냐? 피벗에 대한 기대감. 달러 약세. 이제 자이언트 스텝 많이 했다. 이제 긴축, 조기 중단 이야기도 좀 나올 거고 금리 올려봤자 몇 번 더 올리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도 아까 기납법으로 말씀드려요. 지금 주식시장이 이게 계속적으로 악재적인 이야기 같은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기회냐? 자, 우리가 이걸 보시죠.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위에 뭐라고 써놨죠, 여러분들? 미국의 경기 침체. 금리 인상해요. 기업 타격 옵니다. 이거 연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연준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타격 올 것이야. 그래서 뭐합니까? 빅테크 기업들.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뭐합니까? 감원했어요. 감원했죠. 근데 고용지표는 호조예요. 자, 이거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고용지표 호조. 이걸 풀이를 잘 못하던데 이 별표 5개입니다. 제가 뒤에 정말 연구 많이 해서 하는데 자, 고용지표는 호조예요. 그러면 연초에 증시가 왜 올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초에 저가 매수. 그죠? 원화 강세로 인한 증시 상승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왔죠. 아까 봤다시피 증시 상승. 좋아. 여기까지 좋아요. 제가 써놨습니다. 돌아오는 외국인 수입. 수급.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자, 여기까지 오케이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 물음표 달아놨어요. 금리 인상으로 한 기업 타격 분명히 있고요.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감원하고 있어요. 근데 고용지표는 호조예요. 연초에 증시가 올랐던 거는 연초 저가 매수, 그 다음 원달러 환율 하락, 즉 원화 강세로 인한 증시 상승, 돌아오는 외국인 수급, 거의 5조, 6조 매수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예요.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입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1월 효과예요, 지금. 우리가 앞선 내용들 정리해보면 자, 되짚어 보죠. 팬데믹 시장이 있었는데 2020년에 어찌됐건 증시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니까 부작용 효과가 나왔고 2022년에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 봉쇄령,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있더라. 그리고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냐? 퀘스천 마크를 달았는데 1월 효과는 이런 이유로 1월 효과가 나왔더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일 때 그럼 우리 국내 증시는 어땠느냐? 여기로 봐야 되겠죠. 실제 국내 증시의 현 수준이 적정 수준인가? 이렇게 좀 되물어 봤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면 이 말이 더 갈 수 있냐? 그 뜻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썼죠? 적정 수준. 더 갈 수도 없고요. 더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 수준이 적정 수준이에요.
줄을 그어 놓으면 조금 오버슈팅. 줄을 그어 놓으면 조금 과대낙폭. 이게 올해 증시예요. 왜? 아직 금리 인상 안 끝났습니다. 왜? 아직 최저금리 확정 안 됐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후폭풍은 나중에 뭐냐면, 자, 이 후폭풍이 여러분들, 후폭풍이 기회예요. 이게 없다? 후폭풍이? 줄다림 쳐서 증시가 올라가요? 어떻게 따라 살 겁니까? 아니 뭐 조정이 나와야 증시를 좀 살 거 아닙니까? 돈이 있든 없든. 그렇잖아요. 이 후폭풍이 기회입니다. 이 후폭풍 뭐냐? 정말로 좀 겁나는 이야기. 저는 금리가 확정되면, 최종금리가 확정되면 증시가 더 안 좋다고 보는 쪽이에요. 왜? 최종금리를, 그 고금리를 얼마만큼 유지할지 두렵습니다. 6개월 유지할까? 1년 유지할까? 1년 반인가?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어야지만 올해, 내년에 주식을 잘 매수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왜 유동성 공급 때만 주식에 적극적으로 동학개미 운동가들이 들어옵니까? 그 동학개미 운동가들이 90%들이 돈을 벌어갔으면 좋겠어요. 돈 번 사람 10%. 지금. 작년에 돈 번 사람 5% 미만. 외인 기관도 마이너스. 뭐 땡땡 나라의 국부펀드 200조 넘는 손실이에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봉쇄령, 금리 생각하지 마요. 자, 근데 지금 적정 수준인데 과대낙폭. 저는 이제 과대낙폭으로 아까 본다 그랬죠. 과대낙폭. 환율 하락이 되니까 수급 개선이 됐어요. 좋습니다. 근데 상단도 제가 많이 못 간다 그래 살짝 오버슈팅만 나온다. 왜 그러냐? 증시 상단의 허들은 아직 높은 수준이에요. 여기가 별표죠.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국면이잖아요. 우리가 단지 빨리 확대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답이 두 가지예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엉망진창으로 나오면 됩니다. 과연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엉망진창으로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연착륙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상단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올해 연말에 2800선 간다? 글쎄요. 그러면 지금의 증시 수준이 적정평가 수준으로 달리고 있다는 거죠. 더 갈 수 있다. 저는 더 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냥 적정 수준이에요. 아직 유동성 공급을 논하기엔 이른 시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죠. 일단 2022년에 예측치 못한 기업의 순이익이 추락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시장은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투심의 향배는 요겁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상 종결. 금리 인상이 종결돼도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종결돼도 증시 못 오릅니다. 고금리 유지예요. 지금 증시가 한 2주 정도 등락 과정이잖아요. 올라가는 섹터가 없나요? 올라가는 섹터 있습니다, 여러분. 슈팅이 안 나오나요? 나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굳이 테마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섹터가 있어요. 등락 과정 중에도 올라가는 섹터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 섹터는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 기업은 앞으로 좋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섣부른 판단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호흡을 좀 길게 하세요. 테마 쫓지 마시고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 섣부른 판단입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을 좀 보시죠. 이거는 코스피 오늘 모습입니다. 중간 모습인데 종가는 조금 다르게 마감됐는데 2450선을 달릴 때 제가 해놨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게 맞나요? 여기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과대낙폭으로 인식을 해요. 혹시나 물가 CPI 지표가 하락을 많이 안 해서 높게 나오면 증시가 좀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아마 적극적인 외인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확실히 과대낙폭으로 인식을 합니다. 조금 넘어갔던 구간이 있어요. 여기는요.
오버슈팅으로 인식해요. 연말에 뭐 2,800선 이야기가 나오고 2,700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섣부른 것 같아요. 저는 2,650선 정도 봅니다. 그래야지만 2024년에도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2,800선에서 뭐 2,900선. 그러다가 2025년에 한번 푹 내려가고 증시 다시 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용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고용과 물가 어느 한쪽은 거짓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전문가님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고용과 물가 한쪽은 거짓입니다. 자, 몇 차례 남지 않은 금리 인상이 있는데 피벗에 대한 시장 기대감. 근데 연준은요. 금리 인상 지속 의지가 있습니다. 최종금리 몰라요. 근데 탄탄한 고용 지표와 실업률, 임금 상승까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고용 지표에도 분명히 함정이 있어요. 계약직들이라든지 뭐 좀 있습니다. 부풀려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를 보시죠. 미국 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좀 속도를 내보죠. 많으니까. 경기 연착륙 기대 계속 나오죠. 튼튼한 고용시장. 무조건입니다. 매파 기조 지속입니다. 최종금리 장기간이 얼마만큼 유지될 거냐가 변수예요. 자, 물가 하락 가능성. 물가에는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준도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재화 부분이 있고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제가 늘 우려감 있는 게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집에 나오는 관리비, 난방비 다 서비스 물가예요. 이발하고 목욕탕 가고 이것만 서비스 물가가 아니고 이제는 문화적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내복 5겹 끼웠고 추워. 너네들도 아이들도 있는데 좀 버텨.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화에 대한 물가는 잡혀가요. 안 사면 되니까. 냉장고 안 바꾸면 되니까. 변수는 서비스 물가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썼죠? 고용과 물가 한쪽은 거짓이다. 자, 다음 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가 거짓일까? 미국 고용지표가 참이든 거짓이든 부정할 리 없습니다. 결국은 고용지표에 참 거짓을 떠나 부정할 수 없는 미국입니다. 거짓은 물가가 거짓될 확률이 높아요. 내지는 변수가 될 겁니다. 미국은 절대 고용지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찐이든 아니든 진짜라고 우길 거예요. 그럼 물가 내지 물가나 서비스 물가 특히 거짓 내지는 변수가 될 것인데 해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경제학 만약에 박사라면 이거예요. 중립금리를 올리면 돼요. 2%대에서 인정을 하고 금리 물가 3%대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중립금리가 2%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 CPI 물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를 갖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가가 거짓이 될 공산이 높습니다. 연준은 스탠스를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 미국 고용지표는 절대 부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 써놨죠? 이것이 기회예요. 이것이 기회.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올해 증시 예측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지금 물결처럼 흘러갈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물결처럼 흘러갈 건데 이게 기회죠. 증시는 찐반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더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를 잘 찾아서 갈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결국 뭐냐? 시간은 제가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편이에요. 주식은 인고의 산물입니다. 낚시와 같아요.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저 김민준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준과 마켓의 동상이몽 두 번째 시간, 중국 시장과 국내 시장 드디어 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AI까지 총 7강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항상 여러분의 편입니다. 미국 시장에 너무 환호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7시 10분부터 토마토 투자클럽과 김민준 TV에서 공개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김민준이었습니다.